자, 우리나라의 주파수 정책, 주파수 관리는 크게 이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이런 곳에서 이제 주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냥 주파수가 있다가 아까 제목에서 제가 미래 자원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게 자원이기 때문에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파수 분배 도표를 보면 이거 안 보이죠? 주파수 이렇게 많이 사용돼. 이게 뭐 주파수 낮은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중파, 미디엄 프리퀀시 쪽에서 쭉 이렇게 뭐 텔레비전 쪽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쪽은 내려올수록 하이 프리퀀시가 됩니다. 그래서 촘촘히 지금 다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주파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게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이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이동통신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보시면은 우리가 2G 때가 이제 2G 세대고 800MHz에서 900MHz인데 이때 2G입니다. 그 SKT, LG, U+, KT 뭐 쭉 이렇게 있죠. 근데 1.8기가, 2.6기가 대역, 그리고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3.5GHz 대역 쭉 되는데 이 주파수는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자원입니다. 이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는 최대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어떻게 할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용자가 내놓으면은 그걸 다시 또 돈 받고 또 팔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응용 분야가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파수 정책은 크게 공공성, 희소성, 그리고 효율적 활용, 산업에 대한 그 미래 전망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또 같은 주파수를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연구도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또 국제 협력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ITU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국제적으로 할당된 그 주파수 대역과 서로 이제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그게 같이 움직여 가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주파수다.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관리 체계는 주파수 활동부터 시작해서 주파수 이용 허가 등록, 그리고 주파수 공유 활용 이런 걸 전체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자파를 어떤 분야에 이용하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에너지 전송하고 정보 전달입니다. 그 이외에는 모든 그 전파의 이용은 이 두 카테고리 속에 다 들어갑니다. 포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전송인데요. 에너지 전송은 바로 이것입니다. 60Hz의 전기도 전자파는 거죠. 전기 에너지 공급입니다. 지금은 전송선로 파워라인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무선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 전기 에너지 공급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구성될 수가 4차 산업혁명이 구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 공급받지 못하면 모든 정보통신기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기에너지의 공급은 매우 중요한데 이 사실을 전부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발전소만 장악하면 끝이 나는 거죠. 나는데 그걸 모를까요? 모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대전제로 해서 나머지 것들이 이제 논의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전력 전송을 생각한 분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분인데, 이 1904년도에 벌써 무선으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 무선 전력 전송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맥스웰 이퀘이션이 발표되고 이후에 이제 그 테슬라라는 분이 테슬라스 드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테슬라 선생님이 꿈꾼 것은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쭉 이제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19세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21세기인데 지금 와서 이제 와이어레스 파워 트랜스미션, 뭐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IT 공과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님 몇 분이 이런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루프를 2개 두고 한쪽에 전구를 달고 그 전구를 밝힙니다. 이거는 전기자기학이 일어나서 그대로 그 기본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문들이 MIT에서 발표하니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영남대 병원에서도 뭐 이공학 팀에서는 체내에 에너지 공급하는데 루프를 썼어 이렇게 다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 거꾸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송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정보 전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전달은 지금 5G 시대라고 하는데 3.5GHz를 쓰고 있습니다. 이 3.5GHz. 파장이 약 한 뭐 9cm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28GHz로 가면 파장이 1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통화 중에 버스가 지나가든지 하면은 그냥 회선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럼 왜 주파수를 계속 높여가야 되는가 하면은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파수를 높이게 되면은 무조건 속도도 빨라지고 용량도 커집니다.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이 커지는데요. 지금 아직 28GHz는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는데 6G 이야기를 지금 또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6G는 100GHz 이상 파장이 3mm가 되겠죠. 그래서 이 2030년 실현을 예상으로 지금 애트리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100GBps가 되죠. 최대는 1TBps까지 갑니다. 그럼 5G와 비교하면 속도가 5배 빠르고 물 속에서도 통신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초연결 사회, 그러니까 초대역, 초공간, 초정밀 뭐 이런 세계가 다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상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파장이 밀리미터 오다가 되면은 그 부품들 가공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기계 가공, 부품 가공에서 정밀 가공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0.5mm, 0.1mm만 오차가 있어도 특성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예.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5G, 6G 사용 시의 문제점은 일단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공간으로 보낼 때는 손실이 커집니다. 손실이 커지면 출력을 높여야 됩니다. 출력을 높이면 인체에 대한 영향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룸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천장에 하나 달아놓고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이동하면서 이동 중에 사용하게 되면은 통신회선이 계속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기술이 뭐냐면은 스캐닝하는, 빔을 스캐닝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에서도 이 전자파 빔을 쭉 스캔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스캐닝하고 해서 그 끊어지는 통신회선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지국 수가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내부 공간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전자파 기술이 되고 안테나 기술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이 해결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넓은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넓은 대역폭 확보하면은 더 많은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른 신호 변화는 결국 주파수가 높다는 건 변화가 빠르다는 거기 때문에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역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가 증가하는데 이 이론은 벌써 C 꼴 B 로그 밑을 2로 하는 SNB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1948년도에 벨 연구소의 그 샤논 선생님이 발표한 정보이론에 근거한 겁니다. 이 노이즈가 있어도 통신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되겠고 밴드위드스 B가 커지면은 통신의 용량이 커진다 하는. 그래서 이때 샤논 선생님의 논문도요. 벨 시스템 테크니컬 저널이라는 그 연구소 논문지에 실렸는데 파트 1, 파트 2로 해서 전체 합쳐서 78쪽입니다. 논문. 요즘 같으면 책이죠. 요즘 그런 논문 받아주는 데 없을 거예요. 그냥 세계를 변혁시킨 결정적인 논문들이 전부 특수상대성 이론만 해도 30쪽이었죠. 샤논의 정보 이론만 해도 78쪽입니다.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복사를 해보니까 이만큼 두꺼워요. 책입니다, 책. 그래서 요즘 이렇게 세트들을 보면은 6, 7페이지 아니면 2, 3쪽짜리 논문으로 막 찍어내지 않습니까? 논문 공장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영화 같은 거 한 편 빨리 다운로드 받고 보내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되겠는데, 6G로 가면 1000Gbps 정도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계속 트렌드는 높은 쪽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행하고 있는데, 밴드위드스, 그러니까 밴드위드스 지금 50GHz가 쭉, 아까 말씀드린 건 100GHz까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트렌드인데요. 문제가 이제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은 스마트폰이든지 컴퓨터든지 PCB 기판에서 부품들이 장착돼서 물건이 하드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 PCB 패턴들이 가지고 있는 이 PCB 패턴들은 전부 전송론, 트랜스미션 라인이 됩니다. 이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전기공학 학생들은 야, 컴퓨터 내에서 처리되는 신호가 직류냐 교류냐 이러면 전부 직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넌센스. 그러니까 직류가 아니고 펄스 신호가 디지털 신호 01이니까 펄스 신호지 않습니까? 펄스 신호는 풀의 시리즈로 급수 전개하면 DC 성분부터 시작해서 아주 하이 프리퀀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펄스 신호송에는. 그러니까 그냥 전자파가 무수한 주파수를 가진 전자파가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몇 기가헬츠까지 한계냐 따져보니까 현재로서는 10기가헬츠가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6G로 가면 아까 100기가헬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PCB가 정보 전송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SK 하이닉스 이런 곳에서 HBM 이런 게 뭐 메모리 막 쌓아가지 않습니까? 층으로. 그건 전부 이 트랜스미션 라인 문제 때문에 아주 바로 비아호를 이용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되겠죠. 그래서 1mm도 안 되는 그런 두께의 PCB가 휴대폰만 하더라도 2G, 3G 휴대폰만 하더라도 4층 기판이 됩니다. 1mm가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비아홀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속에서는 무수한 전자파가 여기에 이제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런 깨끗한 신호를 넣었는데 PCB 기판의 트랜스미션 라인을 거치고 어떤 전복 소자를 거쳐서 출력되는 신호를 보면 전부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이 주파수 특성 때문에 찌그러지게 됩니다. 10GHz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100GHz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이아그램이라 그러는데, 다이어그램이라 그럽니다만, 눈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이 다이아그램. 그러니까 이 두께가 얇을수록, 눈이 클수록 신호 품질이 좋은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건 아주 품질이 나쁜 거죠. 이런 신호를 보냈는데 이런 게 나오니까 올바로 정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5G, 6G로 가게 되면은 아주 그 크리티컬한 문제들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파를 이용한 탐지, 천문, 전파 천문 이런 쪽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KF-21 A사 레이더라고 있습니다. Active Electronical Scanning Array 레이더 안테나인데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성 배열 안테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전투기 앞쪽에 요게 이제 레이더 안테나, A사 레이더 안테나인데요. 소자가 약 1000개 정도, 손톱만한 소자가 100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ADD에서 주관을 해서 한화 시스템하고 LIG 넥스원, 뭐 카이 항공우주산업 이게 다 관계해서 이게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쾌거가 되겠는데요. 이 미국에서 이 기술을 전수를 해주지 않아서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뭐 우리 후배 연구자들 같이 인벌브 돼가지고 이 개발을 해냅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 쾌거죠. 이건 전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전수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도움도 좀 받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개발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파 천문인데요. 이건 이런 사진을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건 전부 전파를 수신해서 이게 화성화 시킨 겁니다. 이거는 전자파를 이용해서 천문학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광학망원경을 사용하면 영천에 있는 광학 천문대가 되겠는데요. 전파를 이용해서 우주를 탐험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 그 다음에 울산 대학에, 그 다음에 제주대학에 하나가 이렇게 설치돼서 코리안 VLBI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er라고 해서, 이거는 요 서울, 제주, 울산, 여러분 요 삼각형 요게 여기 있네요. 여기서 한 450km 정도 되는, 여러분 그 어페추어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안테나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주를 탐험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왜 울산대로 가게 됐는가 하면은, 뭐 서울은 뭐 연세대로 결정이 됐고, 이 당시가 이제 이상전 총장님 시절인데요. 이제 저를 부르시더니, 그때 막 이제 총장님 되시고 나서, 그래서 출장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상대앞 쪽 지금 그 공원이 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걸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천문연구원의 이제 연구원들하고 이제 협업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우리 총장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천문연구원에서 원하는 것 입지 조건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 천문대라는 것은 이 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변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상대 앞에는 차들이 계속 지나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게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전파 전문 연구에서는 거기에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총장님께서는 그 카세거리인 안테나, 이런 안테나가 쫙 있으면은요, 이제 보기 좋으니까 학교의 상징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제가 이제 보고 드리기를 전혀 입지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 한다 그러면 저 상수도원이 있는 그곳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학교의 상징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쪽인데요. 진단치료에도 지금 전자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건 애트리에서 유방암 진단장치를 이제 연구를 했고, 이걸 거의
상용화 수준까지 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병원에 도입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절차, 까다로운 그런, 특히 이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신 부분인데요. 시스템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특히 여성들 요강 그 진단을 할 때 CT를 찍으면 이게 젤을 발라서 막 특히 남자가 이게 문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홀이 있는데 엎드려서 이 홀에 빠뜨립니다. 빠뜨리면 주변에 안테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죠. 이 안테나를 활용해서 거기 하나의 안테나에 송신하고 나머지 안테나로 수신합니다. 스캐터링 되는 정보들을 수신을 하는데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수신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애트리에서 임상실험 결과인데요. 요 오른쪽이 정상 유방이고, 왼쪽이 이제 튜머가 있는, 암이 있는 그런 브레스트가 되겠는데, 정확하게 이 후처리까지 다 거쳐서 보면은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파를 사용해서 진단장치를 구축하면 1억 원 이하로 가능한데, 엑스선 장비는 그 맥시멈 3억 원, MRI 장비가 뭐 30억. 그래서 이게 진단 비용도 차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그 의료 장비를 개발하든지 할 때는 이제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기기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적합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미니멈 7, 8년입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신청하고 허가받고 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 사이에 또 뭐 많은 사회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론 해석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걸 인버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론 계산한 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원래 있는 위치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측정 데이터하고 이론 계산한 결과하고 이 전체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건 글로벌 미니멈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요, 이 튜머가 있는 거, 원래 오리지널 프로블럼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튜머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이제 실제 계산하고 실제로 또 만들어서 측정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옵티마이제이션 시켜보면은 이런 형태가 얻어집니다. 그건 찾아지죠. 찾아집니다, 이게. 근데 이 차원으로 보면 이 튜머가 여기 이 위치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는 한 셀이 2cm가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사이즈는 2mm, 가로 세로 2mm, 2mm예요. 그러면 이 2cm 그러면 10배 아닙니까? 곱하기 제곱으로 엄청 이트레이션 해야 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데, 연구실에 있는 PC 레벨, 통상적인 PC 레벨로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5mm 정도로 가면은 뭐 6개월, 7개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2mm의 분해능으로 5분 이내에 진단 가능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스위치를 딱 넣고, 딱 나와서 옷 갈아입고, 딱 가서 앉으면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문제라는 거죠. 엄청난 반복을 해서 또 로컬 미니멈에서 딱 빠져버리면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니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를 로컬 미니멈, 여기 이제 로컬 미니멈인데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보고 끝내버리면 이제 잘못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다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CT, MRI, PET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머징 테크놀로지로서
메디칼 쪽에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이런 분야가 지금 마이크로웨이브 300MHz, 300GHz를 사용해서 유방암 진단 장치 쪽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